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한국 남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이미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학원과 온라인 강의는 일본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유행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드라마나 K-팝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일본 사회가 지닌 억압적인 구조와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숨막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20대 일본 여성, 그녀는 그런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호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에게 사회 규율을 따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제가 성장하는 내내 저를 억누르는 족쇄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고 규율을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규율을 어기는 순간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지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답답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의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는커녕 그저 상사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입니다. 프로젝트 중 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강해요. 한 번은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잡기 위해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넸는데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조차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떠올렸어요. 동료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솔직함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냥 넘어갔지만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속 한국은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거리를 걷고 직장 동료들과 치맥을 마시며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보며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진솔해 보였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본처럼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거리를 두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상사의 지나친 질책을 받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이었어요. 그 직원은 회사 내에서 과도한 업무와 압박을 견디며 열심히 버텼지만 결국 팀의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매번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사는 신입 직원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꾸짖었고 동료들조차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 심정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건 이후 회사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그 신입 직원의 퇴사를 문제 삼지 않았고 상사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라며 뒷말을 하고
나약한 사람이 하나 더 나갔다며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마치 금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곳에서 더는 숨막히는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일본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꽤 번거로웠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기에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한국어 학원과 서울에 위치한 쉐어하우스를 예약했어요. 물론 불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혼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밝고 활기찬 공항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일본 공항에서 느껴지던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짐을 찾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어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로 향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설렘이었어요. 쉐어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하우스 매니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당신의 방이에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활기차고 다정한 말투에 조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다정함을 첫 만남에서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간단히 짐을 풀고 첫날 저녁은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보다 더 다양하고 신기한 상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밥부터 떡볶이까지 간단한 요리처럼 보이는 음식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떡볶이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강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은 어딘가 바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낯선 환경에 살짝 긴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쳐다보거나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길에서 저를 멈춰 세우며 말을 걸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학생인가? 어디 가는 길이야? 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서툰 한국어로 관광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진 다정함이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길에서 낯선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점심쯤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처음엔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이 함께 있어서 고르기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라고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이건 쌈장이고 고기를 상추에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한 입 크게 먹었어요. 고소한 고기 맛에 상추의 신선함이 더해져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말해버렸는데 직원이 웃으며 맛있죠? 많이 드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즈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근처 학원에 등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제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던 터라 낯선 외국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학원 첫날, 저는 제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직원의 환영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여기 교재 받아가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직원은 저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첫 수업은 자기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친구 안나는 저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어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김치 먹어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호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됐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안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호, 오늘 수업 어땠어? 처음 치고는 발음이 정말 좋았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안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 라는 안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안나와 학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던 저에게 안나가 추천했어요. 비빔밥 먹어봐. 색깔도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아. 저는 안나의 말을 따라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비빔밥은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고추장에 비벼 먹는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음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안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일본에서 접한 한국의 이미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곳으로 비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학원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먹는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한국 친구 민준이 치킨을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간장 치킨이고 이건 매운 양념 치킨이에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조금요 라고 대답했는데 희정이 웃으며 그럼 이 간장 치킨 먼저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라며 권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그 바삭함과 달콤한 소스가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누군가와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열면 금세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주말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장소는 한강공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곳이었죠.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날 학원 친구 중 한 명이 데려온 민재라는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미호 씨,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삼겹살이요. 같이 구워서 먹는 게 정말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더 맛있는 삼겹살집에 데려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의상 웃으며 네,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로 약속 날짜를 정하자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약속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약속한 대로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재는 저를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메뉴까지 고민해둔 모습이었어요. 그는 여기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라며 자랑스레 말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진지하고 배려 깊은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며 궁금했던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까요? 느긋하게 즐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재는 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기도 해요. 빨리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은 한국을 처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빠른 생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문화, 그것이 민재를 통해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학원이 끝나면 가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미호 씨, 저는 미호 씨가 한국에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제게 낯설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제 머뭇거림을 이해한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를 더 믿어도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 감정이나 고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민재는 제가 한국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잘 안 풀릴 때마다 격려해주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에서 헤맬 때도 항상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존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버팀목 같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민재가 데려다준 곳곳의 명소,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의 다정한 행동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관심 정도였어요. 미호,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한국 남자 진짜 그렇게 다정해? 친구들은 제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사진, 민재가 데려간 전통 한옥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한식 사진들까지 모두가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건 어디야? 무슨 음식이야?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일본 친구들도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사유리에게는 더 큰 변화가 보였어요. 사유리는 원래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오히려 일본 사회의 안정성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유리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미호,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해? 솔직히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숨기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너 SNS에 올린 글 보면 민재 씨는 정말 다르더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 민재는 감정을 솔직히 말해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해. 처음엔 나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정말 좋아졌어. 사유리는 한숨을 쉬며 부럽다 진짜.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사유리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제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유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 너도 금방 배웠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친구들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제가 가르쳐준 한글 몇 글자를 따라 쓰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사유리가 정말로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 한국으로 여행 가볼까? 너한테도 갈 테니까 한국에서 좀 더 가르쳐줘. 저는 기뻐서 그녀와 긴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 먹어야 할 음식들, 그리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한국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야. 사유리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민재와 함께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사유리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완전히 푹 빠진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미소,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전철 안에서 그녀를 친절히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며칠 동안 사유리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에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직접 보여줬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함께 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호, 나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여긴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사유리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한국 남자랑 연애하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사람들 너무 다정하고 자유로워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날 이후 제 일본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호가 한국에서 느꼈던 걸 우리도 느껴보고 싶어. 친구들은 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질 즈음 민재가 설날에 자신의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미호, 우리 가족이랑 같이 설날을 보내는 건 어때요? 한국의 전통 명절을 제대로 경험해 볼 기회일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지만 외부인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민폐를 끼치면 어쩌죠?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설날 아침, 민재와 함께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재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호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라며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설날 음식이었어요. 상 위에는 떡국, 잡채, 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민재의 어머니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라며 직접 떡국을 담아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 맛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세배를 했어요.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민재의 조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용돈을 받았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지만 따뜻한 가족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설날을 보내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민재의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미호 씨, 우리 민재랑 만나줘서 고마워요.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시작한 삶이라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민재와 그의 가족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설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가족들과의 교류, 친구들과의 일상,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은 제가 일본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친구 사유리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 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미호,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 일본에선 다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한국에선 사람들이 솔직해서 정말 신기했어. 사유리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솔직함과 인간미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집단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일본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저는 일본에서 자라며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민재와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민재,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협정을 한번 맺으면 그걸 거의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협정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 이런 점이 너무 신기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마 한국인의 올바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일 거야.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안정성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두 나라가 역사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덧붙였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왔어. 아마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일 거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계 중심의 문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느 날 민재와 함께 남산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호,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에요? 아니면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요. 물론 일본도 내 고향이고 소중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재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꿈을 꾸면 되겠네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야겠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 속에서 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학원 친구 안나가 알려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이었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한국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주고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면접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면접 날 떨리는 마음으로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민재의 가족이 저를 설날에 초대해준 일, 학원 친구들과의 솔직한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런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특별한 곳이에요. 며칠 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줄 기회가 생겼어.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미호,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세요. 내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음악, 음식,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제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외국인들에게 김치를 직접 만들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김치의 맛에 놀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저를 환영해준 나라가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 곳이었어요. 일본에서 답답함 속에 갇혀있던 저는 한국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새로운 자신을 찾았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뿐 아니라 민재와 함께할 새로운 가족이라는 꿈도 품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영원히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역시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 시행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보호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그 결과 난민들 중 마약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러시아 난민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요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난민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독일에서 온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이 부럽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토프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하며 15년 넘게 난민 문제를 연구해왔어요. 그동안 다양한 전쟁과 갈등을 피해온 난민들의 사회 통합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바로 러시아 난민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난민들, 특히 푸틴의 군 동원령을 피한 이들이 독일로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했고 독일 사회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 달 전 저희 연구팀은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러시아 난민 연루 마약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지역사회에 불법 약물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독일 사회는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러시아 난민들과 관련된 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어요. 왜 우리 정부는 그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이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연구해온 난민들의 통합 모델은 더 이상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통합을 위한 대화와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함부르크 사건 이후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독일의 난민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독일의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역시 최근 러시아 난민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군 동원령을 피해온 난민들의 신청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난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러한 접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난민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 난민들의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차가운 규제 속에서 막혀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더 큰 의문에 빠졌어요. 독일에서는 왜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한국처럼 엄격한 정책을 도입했다면 지금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까? 한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 논란이 많겠지만 그들은 사회적 안정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로서 한국의 정책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독일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함께 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일 시민으로서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그들의 대응 방식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 역시 러시아의 군 동원령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공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대부분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은 그들의 대응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이유로 삼으면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군 동원령을 피한 사람들에게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군 동원을 회피하는 것을 난민 인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전쟁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들을 대부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현실적인 접근이 부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성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강했고 이는 종종 정책적 유연성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우리의 사회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펼치고 독일과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난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와 사회적 불안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난민 수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그들만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식이 독일에서도 가능할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한다면 지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난민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해왔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그 길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불안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나 보고서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서울의 독특한 분위기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며 동시에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데 익숙해 보였어요. 독일에서의 혼란과 비교하자면 서울의 거리에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깔린 일종의 안정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이 왜 난민 문제에 있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난민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언론 보도나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를 가까이서 접하면서 저는 그들이 불안 대신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교수들, 정책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대다수는 난민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안전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느꼈어요. 특히 제가 머물렀던 대학에서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난민법 개정이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에서는 쉽게 논의되지 않는 안보와 공공질서라는 개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한국에서의 최근 몇 년간의 난민 신청 건수와 처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매년 수천 건의 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강력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독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이었어요. 밤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제가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난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접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독일은 그렇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죠? 그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고통을 우선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잃어가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독일에서 연구한 이론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단순한 강경한 조치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택한 길이 그들만의 현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보았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현실들. 저는 서울의 안정된 거리를 걸으면서 독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서울의 대학 도서관에서 읽은 자료들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배경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난민법을 개정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난민 자격을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이는 그들만의 현실적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법적 대응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과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의 설명은 제가 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난민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그들의 사회적 맥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정책적 결정은 분명 엄격했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가져온 안정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독일에서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우선시했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 후 그 안에서 가능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고려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연구의 중심은 난민 문제와 관련된 정책 비교였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 이상의 통찰을 제공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한 정책 연구소를 방문해 난민 문제를 다루는 현지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난민법 개정이 단순히 난민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의 정책적 결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느낀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강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 전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얻은 경험을 독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대학의 강단에서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사례는 단순히 그들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실적 접근이 독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독일의 땅에 닿을 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독일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어요. 독일 사회는 여전히 난민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저는 독일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우리의 정책적 접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강단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강의를 준비했어요. 강의 주제는 난민 정책,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저는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많은 질문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난민 수용이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믿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저는 그들의 시각을 확장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 문제를 우리와 다르게 접근합니다. 저는 강의의 시작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난민 수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로 얻은 사회적 안정은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사례가 그들 눈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교수들과의 대화,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들의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아요. 저는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들의 정책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접근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난민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독일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난민 문제로 갈라져 있었고 정부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낀 단호함과 명확한 기준이 독일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대학 밖에서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책연구소와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난민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현실적인 기준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제가 제기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접근 차이를 보다 깊이 분석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만들고자 해요. 독일의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논쟁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갈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통찰은 제가 우리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가진 신념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 독일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 제 연구 결과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한편으로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과 독일의 난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의 정책적 차이점뿐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 연구실에서 난민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의 엄격한 심사 과정과 독일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결합한 것이에요. 우리는 난민들의 배경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면서도 그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서울의 안전한 거리,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신뢰,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불편함 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기억들은 제가 독일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균형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룩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현명한 정책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 안정과 번영을 계속 유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지혜와 단결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인도주의적 가치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 그 거리의 평화로움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자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온다면 지금 제가 보고 느낀 이 안전하고 발전된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